이 손수진 작가님께서는 주제가 오늘 제가 제 코가 뭔지 알죠? 노안입니다. 안경을 벗어야지 잘 보이죠? 자, 손수진 작가님께서는 오늘 주제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 선생님께서는 국제 구호 활동에서 이제 하시다가 엄마 간병으로 이제 인생의 깊이를 더 안다는 제목으로 오늘 전해주실 건데, 경력은 대구 가톨릭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전공하셨습니다. 문학 석사입니다. 그리고 군 네이버스 인터내셔널 아프리카 지부장을 역임하셨고요. 책으로는 저서로는 천진난만 국제개발 2020년에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즐겁게 살겠습니다. 저 오늘 저희들이 지금 팔고 있는 판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네, 구매할 수 있는 책이고요. 지금 현재는 국제개발협력 컨설턴트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되게 귀하신 분인데 오늘 이렇게 약간의 도서관이 이렇게 선전 뭐 그런 게 좀 부족한 게로 많이 오시지는 않았지만 뭐 우리 좋은 거 우리끼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잘 듣고 좀 또 새로운 도전하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수진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수진입니다. 새해 적두라고 해야 되나?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역량들이 올해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제가 해외에서 13년간 해외에서 일을 했는데 아프가니스탄부터 시작해서 캄보디아, 그리고 케냐, 차드 4개 국가에서 제가 13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13년 동안 했는 일들을 좀 압축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귀국하게 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좀 힘들었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제가 도전을 하면서 극복해 나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책 소개를 위해서 영상을 만들긴 했는데 굳이 책 홍보 영상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한국에 돌아와서 이런 일을 겪었구나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박수. 오. 두 가지 영상을 이제 보셨습니다. 분위기가 첫 번째 영상을 보셨을 때는 약간 밝으셨는데 두 번째 영상을 보면서 완전 극히 표정이 어두워지시는 것을 제가 관찰을 했습니다. 네, 두 영상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덧붙이고 나서 좀 Q&A로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1월 1일에 보통 떡국을 먹잖아요. 떡국을 온 가족이 이제 둘러앉아서 먹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막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뛰쳐나가셔서 떡국을 다 토하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직장암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을 하러 갈 때 조금 우울했던 그런 기억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시작이 되어서 2학년 말에 12월 달에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 투병 과정이 저는 많이 생각이 나진 않아요. 근데 몇 개가 이제 조금씩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버지가 경찰관이셨는데 이제 돈을 좀 모았어요. 모아서 이제 집을 사자 이렇게 했는데 집을 사기 전에 어떤 분이 이제 투자를 해라 그래서 투자를 하면서 보증까지 썼는데 그걸 이제 다 말아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저희는 새방 단칸방으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해서 3남매가 전 막내인데 3남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어. 한 3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가난해졌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현모양처셔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가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퇴직금을 가지고 저희가 달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때 침산동 구시장이라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달동네였는데 거기에 앞에 조그마한 이제 가게가 있는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남들이 하라는 뭐 이것저것 다 하셨어요. 보험도 하시고 뭐 다른 장사도 하시다가 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 가게에서 뭔가를 하자 해서 도나츠도 만들고 뭐 오뎅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이렇게 이제 다른 건 다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다행히 떡볶이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로 저희 3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거 냄비를 들고 줄을 설 정도로 이제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다행히 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굉장히 궁핍한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떡볶이를 만드는데 최고급 재료를 써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최고급 고춧가루, 최고급 마늘,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를 많이 넣으셨어요. 무도 이제 채를 썰어서 넣고 양배추도 넣고 당근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간장도 그 당시에 최고급 간장을 쓰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이 집 빌딩 사고도 남겠다 하는데 저희들은 학교 등록금도 못 내고 이렇게 뭐 육성예비 같은 것도 못 내서 그냥 복도에 이제 못 낸 사람들에서 벌을 쓰고 이랬어요. 그리고
저나 언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모집에서 이렇게 받은 옷을 가지고 입고 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살았는데 엄마의 철학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가야 우리가 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항상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언니 오빠는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공부를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니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항상 걱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냈는데 되게 어려우니까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 지금은 주민센터인데 동사무소 가서 이제 수급자 신청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거든요. 생활보호 대상자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달동네에 살기는 하지만 너희 집이 다른 집에 비해서 평수가 크다. 그렇게 해서 다른 집과 형평이 안 맞는다. 그래서 너희는 안 된다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엄마가 너무 울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동사무소 직원이 되면은 정말 좀 제대로 책정을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어릴 때 문득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사회복지를 대학에서 전공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복지를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사회복지 공무원 제도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경북 의성이라는 곳에 발령을 받아서 제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누구한테 일 잘한다, 뭘 잘한다 칭찬을 받은 게 없거든요. 저는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때에 적당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살자 이게 이제 제 그 당시에 이제 생각이었는데 이 공무원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동료들이나 이제 상사들이 저를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런 거 잘한다, 저런 거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잘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일을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잘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기보다 보통 사무실에서 행정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방문을 많이 했고 할머니, 독거노인 할머니들, 장애인 아이들, 혼자 사는 아이들, 소녀소녀 가장 이런 친구들 집을 많이 방문을 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놀러 다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면담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같이 발령받은 동료들이 한 7명 정도 됐어요. 근데 다 싱글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했던 시간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시골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한 3, 4년 지나니까 저를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결혼을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그때 만나는 사람도 뭐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까지 잘 성사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외로운 이 시골에서 삶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야간 대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한 3년 정도를 보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대학원이 끝났는데도 너무 외로운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집에 와서 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가정생활이 바쁘고 그때 애들이 한참 뭐 태어나고 커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외롭다 하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좀 우울증에 걸렸던 것 같아요. 우울증에 걸려서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되나 뭐 고민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발버둥을 쳤던 것 같고 그러다가 한비아라는 사람이 그때 한국에서 막 뜨기 시작했어요.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 가서 긴급구호 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제가 이제 TV에서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저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희 3남매는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제 생활비를 엄마한테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다가 일단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영어로 독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를 제가 못했거든요. 하나는 못했는데 영어 뭐 베스트셀러라는 책 종류는 다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래 또 안 돼서 학원에 가서 이제 학원에서 외국인 선생님하고 또 공부를 하고 그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되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막 조례를 찾아보니까 어학연수로 휴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잘하면 생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딱 한 명의 공무원이 해외 영어 연수를 갔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해서 제가 이제 군청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은 우리 의성군청도 영어를 잘하는 공무원을 키울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득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던 게 그때 경상북도에서 공무원 영어 웅변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석을 해갖고 2등을 했거든요. 그 카드도 있었고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길게는 안 되고 그럼 6개월만 다녀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로 갔어요. 근데 제가 빠지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나눠서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만 하겠다 하고 이제 뉴질랜드에 갔는데 가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 한국을 벗어나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공부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개월을 보내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복직을 했는데 복직을 하고 나니까 아 진짜 큰일 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람이 들어가지고 공무원을 계속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만두고 확실한 직업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엄마한테 생각을 드리는데 그거를 못 드리고 그만두고 간다는 게 너무 고민이 되고 해서 인터넷으로 일단 찾아왔어요. 제가 갈 수 있는 것들 쭉 하니까 자원봉사를 하면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코이카라는 단체도 자원봉사자를 받고 또 뭐 월드비전, 네이버스 이런 단체들도 자원봉사자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왕복 비행기 티켓하고 한 달에 한 200불 정도 지원해준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휴직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대구에 혼자 계신 엄마도 너무 좀 고민이 되고 형제들이 다 서울하고 대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빡세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저는 반대를 하면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제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 이런 게 있다 그러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을 하시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면 엄마가 어떻게 반대를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케이 사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떠나게 됐어요. 근데 진짜 정신없이 정리를 하고 공무원을 했더니만 정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퇴직금 정산도 있고 각종 뭐 세금 관련 이런 공과금 이런 것도 다 있고 혼자 또 자취를 했기 때문에 집을 정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일주일 만에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게 됐는데 제가 굿네이버스라는 단체에 신청을 해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도 자원봉사도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이렇게 서류 면접에서 1차 떨어지고 2차는 인터뷰를 해서 떨어지는데 인터뷰를 할 때 사람들을 보니까 다 20대 초반인 거예요. 20대 초반이고 대학생들 휴학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어서 저는 그때 30을 넘었으니까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대충 면접을 봤어요. 보고 돌아왔는데 이제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굿네이버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개 국가가 있었는데 방글라데시도 있었고 네팔도 있었고 뭐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쭉 이렇게 했는데 다른 나라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9.11 테러가 나서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고 그리고 그 테러의 배후가 아프가니스탄에 숨어 있다 이렇게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 공격을 했어 해서 이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이 굉장히 다른 나라에 사는 난민들이 많았는데 미국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예요. 안정이 되면서 테러범들이 일단 물러갔으니까 안정이 되면서 난민들이 대거 유입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제가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런 나라도 있구나 정말 독특한 나라네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그때 면사무소 직원들하고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나도 저런 나라에서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막 빵 터졌어요. 다 웃고 식당 사장님도 막 웃고 이랬는데 제가 그 나라를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가게 됐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지부장님하고 한국인 자원봉사 저를 포함해서 3명하고 이렇게 이제 4명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자원봉사 기간은 1년이고요. 보통 1년을 본인이 원하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었어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너무나 평온한 국가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평화로운 국가예요. 물론 북한이 있긴 하지만 평화로운 국가인데 여기서는 거의 매일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더라고요. 이제 숨어 있다가 또 나타나서 뭐 미군을 공격하고 이런 탈레반들이 이제 테러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살폭탄 테러가 어디 터졌다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매일 들으니까 처음에는 무서운데 나중에는 일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뭐 매일 듣는 소리니까 별로 두려움이 없었는데 딱 한 번 되게 무서웠던 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집 근처에서 미사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이 소리가 진짜 크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는 듯한 이렇게 흔들림이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무실 겸 숙소를 쓰고 있었는데 그렇게 숙소의 유리창이 다 깨지더라고요. 다 깨지고 그리고 저희는 밥 먹다가 이제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조금 한 며칠 동안 좀 잠을 설치긴 했는데 그리고 지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일상인 나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1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년을 생각을 했던 게 제가 해외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과연 해외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그 현지 가난한 사람들하고 잘 섞여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의 체력은 컨디션은 잘 괜찮은가? 그리고 나의 능력,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영어 실력도 뭐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런 실력으로 제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거를 테스트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을 보냈는데 보내고 보니까 저는 아프가니스탄을 경험을 하면서 그냥 이 나라에 그냥 뼈를 묻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그다지 이제 뭐 부유하게 살지 않고 예전에 가난한 삶을 공무원 하면서 뭐 그럭저럭 살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참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서는 정말 하루 한 끼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산모가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너무 많이 목격을 했고 그리고 전쟁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건물들이 거의 다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내가 할 일이 참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이제 국내부에서 나를 스카우트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국내부에서. 그래서 망했다 어떻게 하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해외에서 저를 테스트해 보니까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어도 너무 취약해서 영어도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자도 좀 골골거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수지침이나 경락 마사지 이런 것도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도 자격증도 따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신앙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해외에서 일을 하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해외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그 코스도 이제 가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로 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군내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군내부에서 여성센터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그 센터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라.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정식 직원으로 가게 된 거죠. 가게 돼서 그동안 훈련을 잘 받았잖아요. 영어도 어느 정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막 착착 잘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버렸어요. 아이고야. 이 두 번째 말라리아가 첫 번째 말라리아는 봉사활동할 때 한 번 걸렸었고 이게 두 번째 말라리아였었는데 두 번째 걸린 말라리아는 두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해서 두통약 웬만한 두통약도 안 되고 해서 끈으로 제가 머리를 꽁꽁 묶었어요. 묶고 볼펜으로 막 찌르기도 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는데 거의 한 2주 정도를 알았어요. 앓고 났는데 제가 그전에 담석증이 있었는데 이게 통증이 없으면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내고 살았는데 이게 담낭이랑 간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말라리아 약을 먹으면 간에 손상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간이 좀 새카매져요.
간에 손상을 입으면서 이게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고 이제 한 3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담석 수술을 한 거예요. 그때 수술을 했는데 말라리아를 알았고 담석 수술을 하다 보니까 제가 건강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1시간을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제가 또 1시간을 걸어 다니면 온몸에 힘이 빠져서 집에서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될 정도고 그런 상태로 해서 야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기는커녕 이거 한국에서 알바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감이 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었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한의원에 갔더니 맥이 하나도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죠? 잘하는 부모는 때려치우고 갔는데 알아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아는 후배가 근처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 가서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울다가 저녁에 집에 오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 생활을 몇 달을 했는데 제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을 할 때 저희 숙소에 자원봉사자가 2명이 있었어요. 서울대를 갓 졸업한 친구와 이화여대를 갓 졸업한 아주 예쁜 2 친구가 저와 같이 살면서 일도 하고 있었는데 그 서울대 나온 친구가 갑자기 한국으로 후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제일 튼튼한 친구였는데 왜 후송이 됐지 해서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병원을 가봤는데 급성 간염에 걸린 거예요. 간염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게 기도를 좀 해달라고 딱 이렇게 얘한테 기도해서 이러는데 제가 얘를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몇 달 사이에 사람이 그렇게 확 바뀌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완전히 뼈만 남아있고 온몸이 새까맣게 이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도 이제 가물가물한 상태고 그래서 굉장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그 여동생의 간을 이식을 했는데 결국은 하늘나라 갔어요. 가고 그 충격이 제가 굉장히 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이화여대를 나온 친구는 이제 끝나고 한국에 유럽 여행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자다가 또 심장마비로 하늘나라 갔어요. 딱 한 달 사이로 그렇게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충격으로 제가 며칠을 좀 알아보다가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그냥 빨리 아프가니스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거기서 굉장히 좀 선한 영향력들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근데 그 여성센터에 한국 사람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런 영향들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이 여성센터의 교육생들이 너무 불쌍하고 우리 직원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에 좋다는 보약들은 다 먹고 한 분짜리 약을 싸가지고 제가 이제 그 2개월 만에 다시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 여성센터를 맡았는데 그러니까 그럭저럭 견딜만 하더라고요. 몸도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여성센터를 코이카 예산으로 굉장히 멋지게 지었는데 그 부지가 교육부 부지였었어요. 교육부에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데 우리 부지를 주겠다. 그냥 건물만 지어라 해서 부지에다가 건물을 굉장히 멋있게 지었는데 건물이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이렇게 무슬림 율법에 의하면 여자들은 교육을 이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학교를 탈레반 시절에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다가 미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학교가 세워지고 하면서 여성들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프로그램이 한 10개 정도 됐는데 항상 대기자가 몇 개월이 밀려있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움에 대한 어떤 갈증들이 굉장히 컸고 배움의 효과들이 너무너무 빨리 나타나서 그 교육의 효과들이 너무 좋아서 빨리 더 많은 사람을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할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정부랑 계약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2년 혹은 3년씩 계약을 해요. 너희들은 2년 동안만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평가를 해서 잘하면 2년을 또 연장시켜 주겠어. 이런 식으로 모든 나라들이 계약에 들어가거든요.
그 가난한 나라에 일을 하러 간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정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깐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도움을 받는 방법들이 없는가 그걸 항상 연구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년 계약이 거의 끝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갱신하러 갔더니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은 다른 공무 얻어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막 교육부 차관까지 만났는데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았는데 비밀 문건이 있었는 거예요. 계약 시에 이 단체는 2년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그 건물을 우리 교육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네들이 만들어라 이런 비밀 문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모르고 막 그렇게 다닌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최후 수단으로 대사님을 찾아갔어요. 한국 대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육부 장관이나 대통령을 좀 만나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사님이 오케이 되게 좋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물론 당연히 해야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정부가 그걸 잘못하고 있다라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이렇게 만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면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서류를 막 준비를 해가지고 사진하고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문제가 됐던 아프간 한인 피랍 사태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당 생물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팀이 탈리반한테 납치가 됐고 억류가 되어서 이제 풀려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외출도 이제 하지 마라.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외출을 하고 이제 모든 게 중단이 된 상태였었어요. 풀려나기까지 중단이 돼서 저희들은 진짜 하루하루 정말 이제 공포 속에서 있었죠. 그래서 20몇 명이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 다행인데 그 중에 몇 명이라도 사망자가 발생을 하면은 또 굉장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2명의 남자분이 이제 죽임을 당했죠. 총살로 죽임을 당하면서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철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모든 한국 단체들은 이제 언제까지 철수를 하라, 사업을 종료를 하고 철수를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명령이 떨어지면 이렇게 저희들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지부장님이 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려놓으셨어요. 현지 직원들이 거의 한 200명 가까이 되었었는데 지방에 보건소도 5개를 하고 있었고 코이카에서 지은 응급병원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여성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또 여러 교육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을 축소를 하고 현지인 리더십을 세우고 이제 저희들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부장님하고 동부랑 의논을 해서 어떤 사업은 축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의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며칠 동안 대성 통곡을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그 평생 뼈를 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2년 만에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믿는 신이 이해가 안 됐고 아니 이 열악한 곳에 사람들 안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가겠다는데 가서 평생을 일을 하겠다는데 왜 이러시냐 하면서 제가 믿었던 신앙이 굉장히 흔들렸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자고 이것을 2개월 동안 한 거예요. 그때 생각하니까 굉장히 우울증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 삶의 평생의 목표가 사라진 거잖아요. 이 사라지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너무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이제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리에 빠져서 2개월을 지냈는데 이제 본부에서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를 가라, 캄보디아를 가라라고 이제 발령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령이 왔으니까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데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워낙 참혹했잖아요. 너무 가난했는데 캄보디아를 가니까 여기는 이게 회색빛 국가였다면 여기는 너무 파릇파릇한 거예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없고 사람들 표정이 너무 밝고 그리고 뭐 배고프면 길거리에 바나나 나무 굉장히 많거든요. 바나나를 따먹어도 되고 그래서 이 나라에 정이 처음엔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 들려고 막 애를 써도 안 돼서 그 6개월 동안 애를 먹었어요. 현지어를 배우는데
현지어도 이렇게 언뜻 보면은 라면 부스러기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뭐 이렇게 어렵고, 근데 그 캄보디아 글자가 굉장히 어려워요. 고대어인데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조금씩 이제 좀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그 옛날 어르신들이 다 반대를 해서 그 개혁을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워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상해서 이랬는데 그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나이가 들수록 옆에서 지켜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열정이 점점점 많아지는 걸 내가 곁에서 보고 느꼈는데 그 열정이 그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열정이냐 아니면 너 삶에 대한 열정이냐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삶에 대한 열정이면 어떤 나라를 보내도 그게 감사하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프가니스탄이 나라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났더니 그 나라 사람들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착하고 순박하고 잘 웃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언어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약점이 있는데 더위에 굉장히 약해요. 더우면은 제가 이제 비실비실 거리면서 계속 찬물을 먹게 되는, 찬 음료를 먹게 되는데 그러면서 건강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최대 약점이 그거였는데 제가 그 캄보디아에 4월이 가장 덥거든요. 딱 40도에 들어갔어요, 제가. 근데 방에만 에어컨이 있고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그냥 큰 선풍기에 의지해서 땀을 줄줄 흘리면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이렇게 뜨거워서 손을 대기 싫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일을 했는데 야 이거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날씨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 끝나고 방에 와서 에어컨 틀고 이제 하루 종일 누워있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을 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은 시골 사업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만나고 얘기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만나는 게 일인데 제가 자꾸 에어컨 밑에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그냥 빡세게 한번 참아보자 해서 3개월 동안을 에어컨 없이 한번 견뎌보자 해서 3개월을 견뎠거든요. 잘 때도 이제 선풍기만을 해서 자고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이게 짤 정도로 이제 땀이 이렇게 나죠. 근데 3개월을 견뎠더니 진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장에 나가서 시골 주민들하고 만나도 그 더위가 참을만해지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냈는데 처음에 정이 안 들었던 그 캄보디아에 그래도 가장 오래 있었어요. 제가 5년을 있었거든요. 5년 동안 이제 계약을 갱신하면서 계속 있게 됐어요. 근데 캄보디아도 알고 보면 킬링 필드의 나라거든요. 지식인들을 다 죽였던 나라예요. 크메르루즈라는 공산 정권이 지식인들을 다 죽여서 안경 낀 사람조차도 지식인이라 판단을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 연령 구조가 보통 이렇게 피라미드인데 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단지 형태로 생겨서 20대들, 10대, 20대들이 많은데 지식인층이 없잖아요. 가르칠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가르치면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거를 다 열심히 배우려고 막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 효과가 가장 나타났던 국가가 이 캄보디아였던 것 같아요.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되고 그래서 직원들 중에 매니저 레벨도 막 생기고 하면서 직원들한테 업무를 이제 가르쳐서 넘기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이제 영소뱅크도 하고 뭐 돼지를 키우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비용을 넣어서 돼지를 키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용적인 사업들을 되게 많이 했던 국가가 이제 캄보디아였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국제개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국제개발을 하려면은 아프리카를 가야 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명함을 내지를 마 이런 얘기가 저희들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아프리카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는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계속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국가를 어디로 갈래 해서 아프리카를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케냐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케냐에 갔는데 케냐에는 되게 좋은 게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는데 빨간 망토를 든 마사이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 사자를 맨손으로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사자가 없어서 맨손으로 못 잡지만 그렇게 용맹했던 사람들인데 마사이족들이 이제 목축을 하거든요. 이렇게 목축을 하면서 소떼를 몰고 이렇게 방목 생활을 하는데 그게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건조 기후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이 마사이족들이 정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방목을 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니까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그러면 조합을 한번 해보자. 조합을 해서 그때 그 지역에 콩농사를 지었는데 콩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브로커들이 싼 값에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 항상 가난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합을 결성을 하고 우리가 이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했다가 창고에 저장을 하면은 싼 값이 아니라 비싼 값이 나올 때 시장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고 그래 창고를 짓자 창고를 짓고 콩은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 곡식이잖아요.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저희가 막 시장을 막 뚫었는데 시장을 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엔을 뚫어서 UNWFP가 식량 구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식량을 농민들이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 식량을 좀 사주실래요? 하니까 오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장을 했다가 어느 시기에 우리가 가격을 좀 어느 정도 쳐줘서 시장가보다 조금 높게 쳐줘서 우리가 구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WFP랑 연결시켜서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좀 재밌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3년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때 케냐가 4년 계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차드라는 나라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차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차드가 열악하기가 거의 아프가니스탄 수준인 거예요. 사막 기후에다가 무슬림 나라고 무슬림 나라인데 불어를 쓰는 나라예요. 아랍어가 불어를 쓰는 나라인데 여기가 너무 열악하고 너무 덥고 그리고 뭐 그게 저기 수도라는데도 보면은 우리 시골보다도 더 오지 있는 그런 나라여가지고 근데 문제가 이 차드에 저기 사람들이 가면은 지부장들이 오래 견디지를 못하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있다가 병들어서 나가고 다 이런다고 그래서 후임자를 찾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부장들 중에서 제가 고참이었거든요. 연령대로 하면 한 3번째로 나이가 많은 고참이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1년이 남았는데 근데 저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미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비슷한 나라인 차드에 대한 어떤 마음이 좀 생겨서 본부에다가 정말 정 갈 사람이 없으면은 그때 나를 보내라 그랬더니만은 당장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얘기를 하고 한 달 만에 보따리 싸 해가지고 이제 케냐는 되게 더운 나라일 것 같은데 케냐 수도는 정말 살기가 좋아요. 그 한국의 가을 날씨 정도 굉장히 선선하고 그래서 제가 케냐에서 거의 안 아팠어요. 근데 지방으로 가면 물론 덥고 열대기후고 해서 그렇기는 한데 수도인 케냐 나이로비는 굉장히 선선하고 그리고 영어권이에요. 케냐가 영어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영어로 수업을 해요. 그리고 영어가 공식 공용어고 그래서 영어도 굉장히 잘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을 케냐에 보내는 거예요. 케냐에 보내가지고 국제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제학교에 보내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자녀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케냐에 기숙학교를 보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정도로 이제 좋았는데 차드로 어쨌든 보따리를 사서 갔는데 차드는 그냥 연평균 기온이 42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죽을 뻔했는데 야 차드에서는 이거는 인간이 견딜 수 있는 날씨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햇볕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 햇볕 아래에 한 5분만 있으면은 완전 이렇게 피부가 익을 정도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본부랑 이제 협상을 했어요. 나는 더운 나라 가면은 건강을 잃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2년만 하겠다. 최대한 내가 견딜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니까 3년은 못 하겠다. 뭐 2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 밑에 사무장을 붙여달라. 보통 지부장이랑 뭐 간사급 1명 그리고 자원봉사 몇 명 이렇게 한국 스타일 본국에 가거든요. 그런데
산모장을 붙여주고 내가 산모장을 잘 키울 테니까 다음 후임 지부장을 구하기가 물론 어려울 테니까 이 산모장을 내가 2년 동안 잘 키워서 지부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거를 믿고 이제 해달라 해서 산모장을 한국에 산모장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근데 이 날씨를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엔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면역이 떨어지는 대상포진이 오거든요. 대상포진이 와서 고생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2년을 견뎠는데 2년이 거의 끝날 때쯤 되어서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좀 이상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전에 좀 느꼈거든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휴가받아서 오면 엄마가 그 카드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은행 카드를 자꾸 잃어버려서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은행에 뒀는지 모르겠다 해서 계속 재발급을 몇 번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한 번은 그 내복을 삼다가 내복을 다 태웠대요. 다 태웠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내복을 다 태워가지고 연기가 엄청나게 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만 있다가 거의 소방차가 출동할 즈음에 엄마가 보고 이제 꺼서 이제 소방차가 출동하다가 말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래서 차드 2년을 마치고 나서 그냥 한 1년 정도를 휴직을 해서 엄마를 좀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휴직을 생각을 했다가 엄마가 그 돌아오기 전에 언니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갔는데 알츠하이머 초기가 나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1, 2년에 끝날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휴직을 생각을 했다가 그냥 사직을 했어요. 사직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제 엄마랑 저랑 이제 그때부터 눈물겸 간병기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알츠하이머 병이 어떤 건지 어떻게 간병을 해야 되는지 또 뭐 어떤 복지 제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보들을 다 숙지를 하고 어떤 놀이 치료를 해야 되는지 하여튼 뭐 음악 치료 무슨 작업 치료 이런 것들 다 먼저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엄마가 다행히 순환치매였어요. 그래서 간병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도 보통 치매 환자들이 겪는 거는 다 겪었어요. 왜냐하면은 쉽게 화를 내거든요. 쉽게 화를 냈다가 울다가 뭐 하여튼 작은 일에도 화를 내다가 아니면은 누가 자꾸 뭐 훔쳐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그런 어떤 증상들은 다 겪었어요. 겪으면서 이래서 치매 환자 간병하기가 힘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점점 내가 시들어간다는 거 점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래서 이 병이 참 슬프구나. 암 환자는 이렇게 쭉 질병을 앓다가 이제 돌아가시지만 여기에는 단계적으로 낮아지잖아요. 그 낮아지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간병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구나. 그리고 간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챙기기는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이제 이렇게 집 근처에 이제 신청공원이 있어서 거기서 막 뛰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리고 정말 헌신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오지만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면은 신은 나를 축복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왜 더 큰 벌을 내리는가? 엄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갱년기를 겪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더워서 죽겠는 거예요. 밤에 자는데 너무 막 새벽 2, 3시에 꼭 일어나서 막 이렇게 막 뜨거움이 막 이렇게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이불을 찬을 빼려다가 또 추우면 또 덥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한의사한테도 갔다가 또 일반 병원에도 갔는데 산부인과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 호르몬제 약을 받으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결절이 많아요. 목에도 있고 가슴에도 결절이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은 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좋다는 영양제도 다 먹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 마지막에 찾아간 한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춘기처럼 이것도 겪어내야 되는 거다. 그래서 3년이 고비인데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조금 더 약해질 것이다. 그래서 3년만 참아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몸에 좋다는 수영도 하고 장구도 배우면서 두드려가면서 화를 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 다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그리고 이게 갱년기 합병인지 공황 증상인지 애매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외출을 하면은 굉장히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 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근데 돌아올 때는 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버스를 타고 나가면은 한 10분 만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리 화장실 다 갔다 왔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집을 떠날 때 굉장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를 혼자주고 가는 게 불안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증상이 너무 심해지고 결국에는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일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거는 이제 정신과의 일단 그걸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일반 정신과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그 증상만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찾아보니까 대구에 한방 정신과가 있더라고요. 정신과가 있는데 그분이 양방 한방을 다 전공을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한약을 먹고 거기다 상담도 해주고 침도 놔주고 약도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방약을 좀 먹으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지나서 그러니까 복통도 좀 사라지고 그리고 굉장히 좀 숨이 가빴어요. 갑자기 숨이 막 가빠울 때가 있거든요. 숨이 가빠우면서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증상도 있었는데 그 증상도 조금씩 사라지고 더운 것도 조금씩 사라지면서 제가 6개월 정도 지나면 조금씩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금방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왔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엄마와 내가 둘 다 몰락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들을 막 찾아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내 몸을 육체를 조금 더 이제 피곤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탁구도 배우고 테니스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달리기가 좋다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릎이 제가 안 좋아요. 왼쪽 무릎이 안 좋아서 달리기가 그러면 조금 빨리 걷는 걸 해볼까 해서 걷다가 그러다가 조금씩 달리다가 보니까 달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전 달리기가 이렇게 몸에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무릎이 너무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안 되지만 저는 좀 약간 좀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무릎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달리기가 가장 좋다 그러더라고요. 슬로우 러닝이라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다고 해서 천천히 달리기를 시작을 하다가 그러다가 마라톤 대회가 한국에서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매달 수십 개의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달리다가 그냥 제일 짧은 구간 한번 달려보자 해서 5km를 신청을 했어요. 5km를 신청해서 달렸는데 마라톤이 중독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은 줄 몰랐어요. 이렇게 무릎의 통증이 사라지는 건 물론이고 살도 빠지고 그렇게 정신이 되게 우울했던 게 굉장히 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표를 달성을 하잖아요. 5km를 몇 분 안에 달성을 했다. 이게 성취감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달리기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같이 달리자고 하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한 10km를 도전해보자 해갖고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응원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았던 것 같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정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좋지만 또 육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좋지만 제가 독서를 좋아하는데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1년에 100권 읽기를 목표로 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좀 도움이 됐고 책을 읽다가 보니까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좋은 글들을 이렇게 옮겨 쓰다가 보니까 제 글도 쓰게 되고 하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또 뭐를 해봐야 될까 하다가 문화센터에 굉장히 저렴하게 보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성회관도 있고 복지관도 있고 해서 그곳에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것들 한 20가지는 배웠던 것 같아요. 목공도 배우고 재봉도 배우고 제빵도 배우고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20가지 정도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좋았던 게 미용이었어요. 미용이 좋았던 게 어머니를 모시고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파마를 한번 시키러 가려면은 이렇게 부축을 해서 갔다가 파마 말면은 또 노인들을 또 1시간 이상 감잖아요. 이렇게 집으로 보내요. 빨리 집에 가서 밥 먹고 오라고. 그래서 또 모시고 갔다가 밥 먹고 또 갔다가 이거 왕복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기초를 배워서 엄마 머리를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여성회관에 가서 이제 배우려고 했는데 우리는 자격증만 아니면은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자격증 따지 뭐 이렇게 해서 그때 시작을 하게 돼서 그 1년 정도를 배우고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 학원에서는 보통 한 6개월 정도면 따거든요. 근데 여성회관은 한 2시간 반 정도 배우기 때문에 일반 학원은 하루 종일 가르쳐요. 근데 2시간 반을 가르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사람 머리 만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배우고 나서 3개월 만에 엄마 머리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커트하고 파마하는 것도 하고 어설프죠.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친구들한테 보여주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엄마 파마를 말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1년 정도 만에 제가 이제 한 5번을 떨어지고 6번째 제가 합격이 됐는데 나이가 많아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용실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미용실에서 나이 많은 사람 안 써주거든요. 근데 열심히 자격증을 배웠는데 우리나라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열심히 자격증을 땄는데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거예요. 저희 홍보도 자동차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을 땄는데 실습을 시켜줄 데가 없어요.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요. 원장님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기가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우리나라 구조가 이렇게 돼서 정부를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 어르신들이 배워도 실습을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막 안건을 개진하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신병원에 처음에는 엄마가 계신 요양병원에 가서 할머니들 머리를 커트를 해드리다가 이제 봉사활동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모임에 이제 가입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신병원에서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 또 이제 대화도 하고 커트도 해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는데 봉사활동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봉사활동하면은 우리가 뭔가를 남한테 베풀고 그리고 나의 재능으로 뭔가를 이제 봉사를 한다는 게 상대편도 좋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봉사활동이 적극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그렇게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금은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취직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뭐 해외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외국어도 뭐 4-5가지를 할 줄 알고 해도 한국에서 알바를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를 모셔야 되니까 풀로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 알바 자리를 뭐 어디에 오뎅 끼는 게 좋다더라. 3시간 더 열심히 어묵을 끼는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찾아봤다가 손목이 아작난다더라. 계속 거기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 오래 못 버틴다는 거고 해서 그것도 찾아봤다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찾아보고 있는데 마침 제 첫 번째 책이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2년 있다가 출판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지금 대학교에 국제개발학과가 많이 개설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학교에서 이제 강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코로나하고 겹쳐가지고 이제 비대면 강의를 좀 부탁을 하셔갖고 비대면 강의도 하고 방문을 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해외 사업을 하는 한국에 있는 단체들이 100개가 넘어요. 지금 한 200여 개 되는데 그 단체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협의체가 한국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코이카와 함께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컨설팅을 좀 해주고 이제 가끔 심사와 평가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해서 프리랜서로 이제 가끔씩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고요. 지금 한국에 돌아온 지 지금 7년 반, 7년 반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감당한 지 7년 반이 사실은 50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직장인에게 50대가 가장 탑 포지션을 찍는 시기이고 가장 많이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 50대 시기에 제가 50대 전체를 이렇게 보내게 되어서 굉장히 좀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언니 오빠는 그래도 돈을 잘 벌고 어느 정도 좀 살고 있는데 제일 가난한 내가 엄마를 간병을 하면서 언니 오빠가 물론 생활비로 보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의 퇴직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취직할 수 있는 시기는 이제 지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우울해졌어요. 그래서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감당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소모의 시간이었나 소진하는 시간이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제가 해외에서 일을 했던 목적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기본권을 존중하는 그 일들을 해왔잖아요. 해왔는데 그 해외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너는 너 엄마조차도 간병을 못하니 그 엄마조차도 그렇게 못하면서 어떻게 해외에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니?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권을 위해서 해외의 사람들을 위한 것 그리고 가정의 인권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이게 내 삶을 소진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 우울했던 마음들이 좀 많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 5명이 있는데 4명이 엄마나 아빠가 아버님이 치매 환자더라고요. 내 친구 5명 친한 친구 중에서 그렇게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 시기 속에서 사실은 이제 40, 50대는 낀 세대잖아요. 그래서 낀 세대로서 이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분도 계시고 앞으로 경험할 분들도 계시는데 좀 국가적으로 제도적인 받침이 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족 간병에 독박 간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민을 하다가 또 시설에 보내시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고민이 되실 텐데 저는 이렇게 겪으면서 조금 더 개개인이 그냥 간증거리가 아니라 개인의 어떤 수기집이 아니라 조금 더 나라가 이런 부분을 더 많이 간병을 해서 이런 자녀들이 독박 간병으로 우울증과 이런 공황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혼자 열심히 떠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1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네, 이제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